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옥죄기가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플러스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되면서 특히 차입에 의한 자산 투자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 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의 효과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협은행발 대출 중단 사태 앞으로 어떻게 번지게 될지 정책경제부 조현석, 문성필 기자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문 기자, 이 농협은행이 어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한동안 중단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네. 농협은행이 신규 부동산 담보 대출을 오는 11월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기존 대출 증액도 안 되고요. 재약정도 안 됩니다. 다만 23일까지 접수한 대출은 기존대로 심사에 실행을 하고요. 또 긴급 생계 자금 대출은 취급한다고 합니다. 예. 이 농협은행의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요. 정부의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서 중단했다. 이게 농협은행의 설명입니다. 정부가 세운 연간 목표치를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농협은행이 그동안 대출을 많이 해줬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 다른 은행으로도 또 다 파급이 돼버리는 건 아니냐, 다른 은행도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벌써부터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오늘 우리은행이 전세자금 대출을 9월 말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은행 설명 그렇습니다. 3분기 대출 한도가 다 찼다. 그러니까 많이 몰렸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SC제일은행도요.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 인기가 있는 일부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기존 신용대출 한도가 보통 연봉보다 많았는데 연봉만큼만 제한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은 아직까지는 대출 중단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에 보다 강하게 나서게 되면 언제든지 신규 대출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신규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 불편이 당장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대출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국민, 신한, 하나 이런 은행들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앞서 또 이야기를 하셨죠. 이들 은행도 대출 연간 목표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출 심사를 굉장히 깐깐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반 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가 기존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중 금리가 1금융권보다 비싼 2금융권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대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괄적인 형태로 접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위험 여부에 따라 보다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은행들의 대출 중단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앞으로 추가로 나올 수 있는 규제들도 더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이야기를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위원장 후보자가 취임을 한다면 가장 먼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서 금융위는 3년에 걸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예정보다 앞당겨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었다면 예. 이제는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을 금융권에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1금융권 대출 옥죄면서 나타날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2금융권에 대한 압박도 강해질 전망입니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2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예. 근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요. 27조 4천억 원. 그러니까 11배 이상 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2금융권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규제가. 네. 은행들이 지금 근데 먹고 사는 게 대부분 이제 대출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사는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출 자체를 아예 막아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도 사실 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은행들은 연간 가계대출 총량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신규 가계대출 일부를 중단을 하더라도 이미 목표치를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군요. 예.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금융당국이 세세하게 간섭하기 시작하고 또 조정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느끼는 부담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좀 벌 만큼 벌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조 기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 대출 자체를 틀어막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체 금융권 가계부채는 79조 원가량 늘었습니다. 총액은 1,700조 원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증가 속도도 빠른데 대출 규제가 안 통하는 것도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대목입니다. 지난달 대출 규모를 보면 백약이 무효한 상황 잘 보여주는데요. 아시다시피 7월엔 금융당국이 개별 차주에게 DSR 40%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출이 10%나 늘면서 연간 증가율을 뛰어넘었습니다. 규제 강화에도 대래 대출이 늘어난 겁니다. 때문에 대출을 조이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그간도 이 규제를 해왔지만 풍선 효과만 나왔지 뭐 부채는 계속 늘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시각인데 이 당장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다음 주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될까요? 네, 금토일을 일주일 앞두고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5월에 연내 인상을 처음 시사한 이후에 수차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해 왔죠. 이처럼 금리 인상 의지를 드러낸 건 가계부채와 집값, 물가 불안 등 때문인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번 달에 한은이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간 소비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금토일가 다가올수록 8월 인상설이 점차 약화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 인상을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융당국이 이제 대출을 틀어막고 금리까지 오르게 된다면 수요자들은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거나 네. 새롭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면 이자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대출 금리가 1%포인트가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이 11조 8천억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 하반기에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실제 시장금리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를 볼게요. 0.92%로 전달보다 0.1%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한 달 새 0.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예. 여기에 은행들 심사가 강화돼 신규 대출 자체가 막히거나 한도가 크게 축소되는 사례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틀어막는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조 기자, 그 영향을 어떻게 예상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린다는 건 그동안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 본격적인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 거란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뇌관을 건드려서 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 부담이 늘면 가게들이 소비를 줄일 텐데 그러면 살아나던 내수의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서입니다. 또 코로나 위기로 이자 낼 돈도 벌지 못하는 부실 기업들의 생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충격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 불시 살려나가는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당국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앞서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그동안 이 고위 관료들이 금리 부담이 심해질 거고 집값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여러 국내 기관들뿐만 아니라 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네, 조 기자. 그렇다면 이 홍 부총리가 지금까지 이런 경고를 보낸 게 이런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 걸 사전에 좀 예고를 하는 취지였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금 집 사면 위험하다,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곧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시작으로 유동성 회수가 시작된 모양새지만 이걸로 집값이 안정될지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그런데 회의적입니다.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겁니다. 집값이 급등한 게 막대한 유동성 탓도 있지만 공급 부족, 또 매물 절벽, 정부의 정책 실패 이런 복합적인 요인 등으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만으로 당분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긴 어려울 거란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중은행 대출 중단 사태와 여파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치경제부 조현석,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